한민복의 시 마무리할 하고 다음 단원 이진명의 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봅시다. (210쪽) 둘째 단락. 한민복 시인이 첫 시집과 둘째 시집에서 보여주었던 자본주의적 삶의 질서에 대한 예리한 비판의 메스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한민복 시인이 이번 세 번째 시집 이전에 첫 번째 시집, 두 번째 시집에서 주로 자본주의적 일상에 대한 비판을 풍자의 방식으로 보여주었다. 그렇게 얘기했죠? 같은 얘기인데 이번 세 번째 시집은 주로 그러한 풍자의 방식보다는 서정의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번째 시집에도 여전히 자본주의적 일상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가 아직도 남아있겠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그런 작품들이 이번 시집, 세 번째 시집에도 곳곳에 발견된다는 겁니다. 이번 시집에 한강 1, 거대한 입, 하늘을 나는 아라비아 숫자, 자본주의의 주련, 아남 내셔널 텔레비전 등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번 시집은 자본주의의 거대한 폭력성에 억눌린 시인이 그 욕망에의 탐닉과 비판을 동시에 수행하는 풍자의 길을 이탈하여 이랬습니다. 자, 지금 크게 시의 방법으로, 시를 쓰는 방법 혹은 방식으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죠? 풍자의 시적 방식과 서정의 시적 방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평론 전체가 그죠? 그 큰 틀에서 지금 논지가 전개되고 있죠. 이번 세 번째 시집은 주로 풍자의 방식보다는 서정의 방식이 더 강하다. 이것이 논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 시집, 두 번째 시집은 주로 풍자의 방식이 강했는데, 큰 비중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이 세 번째 시집은 풍자의 방식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크게 보면 서정의 방식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자의 길을 이탈하여 어머니와 달과 눈물의 길을 따라 가고 있다. 그죠? 이미 우리가 어머니, 달, 눈물,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죠? 어머니는 뭐예요? 한민복 시의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죠. 어머니 말고도 둘이 더 있죠. 하지만 어머니가 그걸 대표한다고 보면 뭐가 있습니까? 기억납니까? 고양이 있고 여자가 있죠. 그리고 어머니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대표하는 것이 어머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모성성의 세계니까. 고양도 그렇고 여자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도 어머니로 궁극적으로는 수렴될 수 있으니까 대표 이미지는 어머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과 눈물은 뭐예요? 그죠? 이 그리워하는 대상을 포함해서 핵심 이미지로, 그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거죠. 한민복의 이 세 번째 시집에 여러 이미지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즉 가장 중심을 이루는 이미지는 달과 눈물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달과 눈물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어머니와 달과 눈물도 어떤 공통분모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뭘까요? 모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모성의 중요한 특성이 뭐라고 간주할 수 있어요? 순환성이다. 그죠? 그래서 자궁이라든지, 그죠? 이런 둥근 거, 순환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 한민복 이 세 번째 시집에 많이 나타난다.
어머니와 달과 눈물이 이끌어주는 길은 선천성 그리움, 어린 날의 연서, 산 등과 같이 깊은 정서적 울림을 주는 서정시 혹은 연시를 낳기도 하고, 자, 서정시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연시, 연애시다 그랬죠? 감정, 그리운 감정, 사랑하는 감정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시적 형식이 연애시이기 때문에 서정시의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연애시다. 그래서 이번 시집에 연애식 형식이 많이 나타난다. 또 그것이 현실의 길과 만날 때 무엇이 서정의 그죠? 방식이 현실과도 만날 수 있죠. 그럴 때 달의 눈물, 버드나무, 오래된 잠버릇 등을 통해 새로운 시적 인식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욕망을 비우고 그것에 대한 냉철한 비판의 시선까지도 비운 채 자칫 해탈의 영역으로 넘어설 위태로움도 지니고 있다. 자, 이런 지금 평가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나 소설 문학 작품을 읽고 감상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분석하고 해석한 다음에 이제 평가까지도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좀 고급 독자들, 소위 말하는 평론가들, 그죠? 시를 평론하는 사람들은 평가까지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세 번째 시집의 큰 특징이 서정으로 가고 있는데, 이 서정이 자칫 잘못하면 너무 현실에서 멀어져서 현실을 그죠? 도외시해서 해탈로 가버린다. 해탈이란 게 뭐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현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적인 상상의 세계만 그죠?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현실과의 괴리는 그죠? 거리는 더 멀어지겠죠. 그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 번째 시집의 큰 틀에서 보면 이런 평가를 해볼 수 있다. 소멸과 생성의 순환성은 서정적 세계에 속하는 시적 진실이므로, 자, 이때 서정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또 시적 진실이라는 말도 나왔죠. 이 서정성의 세계는 어찌 보면 이 감정을, 자기 내면의 감정을 노출하고 표현함으로 해서 정서적으로 독자들에게 울림을 주고, 그죠? 감동을 주는 그것이 이제 서정시의 기본 특성인데, 이러한 서정의 특성은 보세요. 시적 진실을 표현하는 데는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에 작동하기는, 현실을 변화시키기에는 굉장히 그죠? 어려운 것이죠. 감정을 그냥 전달하는 거니까요. 물론 문학 작품이 현실까지 다 변화시키고, 그죠? 때로는 뭐예요? 현실을 변혁하고 때로는 혁명까지 이루어내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문학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을 너무 과대평가해도 안 되죠. 있는 그대로 본다면. 그래도 사회를 변혁시키고 혁명에까지 나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너무 현실을 도외시하면, 그죠? 이건 시적 진실에만, 서정적 어떤 세계에만, 그죠? 머물 수가 있겠죠. 그런 위험이 이 시집에 도사리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현실의 길로 되살아나지 못하고 영원 너머로 지워질 운명을 안고 있다. 이건 이제 평가하는 차원에서 어떤 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다음과 같은 시에서 이 순환성의 윤회 의식이, 자, 순환성의 원리를 보여주는 여러 의식이 있는데, 인식이 있는데, 세계 인식이, 그 중에 이제 윤회 사상,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죠. 윤회 사상도 순환이죠. 그죠? 처음과 끝이 있다. 이것은 뭐예요? 시작과 끝이 있다. 끝을 종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시간 의식을 생각할 때. 윤회 사상은, 윤회 의식은 끝이 없는 것이죠. 계속, 그죠? 순환하죠. 순환성의 윤회 의식이 해탈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며, 아마 이 시인도
자신의 시가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의식하거나 무의식적으로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가 중요한데 보세요. 스스로 경계하며 전생과 내생, 소멸과 생성, 빛과 그림자의 경계에 서 있는 자신의 위상을 주시하고 있다. 경계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단어인데 이 문장에서 이 꽃이라는 시에도 경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경계는 뭐예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장의 단어로 얘기하면 전생과 내생, 소멸과 생성, 빛과 그림자. 전생이나 후생으로 지금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아니라, 그죠? 현생이 아니라 전생이나 후생으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너무 현실에서 멀어져 버리죠.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시집이. 그런데 시인이 그렇게 완전히 넘어가지 않고 경계 지점에서, 그죠? 이 현생과 후생, 현생과 전생 경계 지점에서 관찰하고 있다. 그죠?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소멸과 생성, 즉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그 경계를 넘어가 버리면, 그죠? 어떻게 보면 문학의 영역을 넘어가 버리는 수도 있겠죠. 종교의 영역으로 가버리는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너무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문학의 치열성이 사라지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꽃이라는 작품입니다.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달빛과 그림자의 경계로 서서 담장을 보았다. 집 안과 밖의 경계인 담장에 화분이 있고 꽃의 전생과 내생 사이에 국화가 피었다. 중간에 생략했고요. 눈물이 메말라 달빛과 그림자의 경계로 서지 못하는 날, 꽃 철책이 시들고 나와 세계의 모든 경계가 무너지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의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잘 보면 경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뭐에도 경계가 있어요? 경계와 경계 사이에서 꽃이 핍니다. 근데 경계가 사라지면 꽃도 메말라 혹은 꽃도 시들어 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경계는 뭐예요? 이 시에서는 달빛과 그림자 사이의 경계. 달빛이 있어서, 그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존재, 사물에 그림자가 생기는데 달빛과 그림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고 그 경계에 뭐가 있어요? 존재가 있죠. 사람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죠? 어떤 바위도 있고 그 경계에 뭔가가 존재한다. 그 경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담장도 어디와 어디의 경계에 있어요? 집 안과 밖의 경계에 담장이 있죠. 거기에 뭐가 지금 화분이 있는데 거기서 꽃이 피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 집 담장에 이 화분에 꽃이 핀 걸 보면서 이런 시적, 그죠? 사유를 하고 있고 그걸 시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중요하다. 그런데 뭐예요? 눈물이 메마른다면, 그죠? 여기서 또 눈물의 이미지가 나오죠. 자, 우리가 기본 시에, 그죠? 기본 개념으로 이미지를 계속 지금까지 공부해 왔는데 이 시에서도 이미지가 시의 후반부에 눈물이 또 나왔어요. 중요하죠? 왜? 눈물이 만약에 메말라 버린다면 경계도 사라진다. 경계가 사라지면 자연이 모두 사라질까요? 꽃도 사라진다. 눈물이 있어야 된다. 눈물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전생과 현생과 후생으로 놓고 보면 아직도 현생에서, 그죠? 고통을 받고 슬픔을 느끼고, 그죠? 때로는 그 마음의 정화를 눈물을 통해서 마음을 정화하고 이런 희노애락을 겪는다는 거겠죠. 전생과 후생으로, 그죠? 소멸 혹은 뭡니까? 해탈해버리면 눈물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물이 메말라 버리면 경계도 사라지고 꽃도 시들어버린다. 이런 이제 생각을 이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평론가로서 혹은 시의 독자로서 이 시집이 해탈로 너무 가버리면 위험하다라는, 그죠? 평가를 하는데 시인도 아마 이 시를 보니까 그런 자기 반성과 자기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이런 시만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위험한 시들, 그죠? 해탈로 가버릴 만한 시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가 그래서 중요하다. 자, 이제 마무리하는 문장입니다. 자, 우리는 위에서 6째 줄입니다. 우리는 이 경계의 영역이 지닌 균형과 긴장을 지켜가며. 왜 균형이에요? 경계는 양극 사이에 있으니까요. 달빛과 그림자 사이에 있는 게 경계니까. 그죠? 집 안과 집 바깥의 사이에 있는 게 담장이니까. 그게 꽃이 피니까. 균형과 긴장을 지켜가며 새로운 시서기의 길을 열어나갈 것을 부탁해야 하리라. 누구에게? 한민복 시인에게. 너무 해탈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한민복의 이번 시집이 지닌 위상은 소멸과 생성이 순환하며 넘나드는 마음의 공터와 이미 앞에서 공부한 것을 이제 총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자신과 세계 사이의 모든 경계를 지키려는 의지 사이에 놓여 있다. 나는 한민복 시인이 현재의 마음의 공터에서 윤회와 해탈의 길로 들어서지 말고 눈물을 간직한 채. 여기서 눈물의 이미지가, 그죠? 앞에 꽃에 나왔죠? 눈물이 메말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눈물을 간직한 채. 모든 경계 위에 굳건히 있어서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시의 꽃을 피우게 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이 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2시간 정도 걸쳐서 한민복 시를 공부했는데 계속 이어서 오늘 진도는 이진명 시인입니다. 여성 시인입니다. 자, 역시 어느 유형에 속합니까? 지금 이 차례를 보면 이진명 시인도 어디에 속해 있어요? 2부에 속해 있죠. 2부가 첫 번째 유형, 바로 뭐예요? 서정의 형식, 서정의 유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역시 크게 보면 한민복 시의 특성하고 유사하다. 유형으로 보면 세 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 서정의 유형에, 서정의 형식에 속한다. 자, 그러면 이진명 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안과 밖의 정화,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안과 밖의 정화란 게 뭐예요? 시인 혹은 시적 화자의 입장에서 안은 어딜까요? 자기 내면이겠죠.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도 말하고 생각이라고도 말하고 혹은 정신이라고도 말하고 자기 의식, 내면 의식을 얘기합니다. 이게 안입니다. 시인들이 자기 내면 의식의 정화를 추구한다. 이거는 이해 충분히 할 수 있죠. 동시에 자기 내면을 정화하려는 사람은 자기 바깥의 이 환경도 정화하게 돼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방 청소도 잘 안 하고 막, 그죠? 어질러 놓고 더러워져 있는데 자기 마음만 정화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음을 정화하게 되면 저절로 자기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자기 방을 넘어서서 자기 주변, 자기 집, 그리고 자기 마을, 그죠? 자기가 일하는 직장 깨끗하게 정화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굉장히 쉬운 제목입니다. 이해하기 아주 쉬운 제목입니다. 안과 밖의 정화. 이진명의 시가 이러한 특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부터 역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체로 첫 번째 유형, 서정의 형식. 서정의 유형은 어떻다 그랬어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독자들이 읽으면 대체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진명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감정의 뭡니까? 표현, 감성의 표현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독자들도 감정의 전달, 감성의 어떤 울림을 경험한다. 1장 보겠습니다. 내면으로의 침잠과 각으로의 회귀, 이랬어요. 자, 이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시인 한민복 시를 공부할 때 서정의 원리를 공부한 것과 여기 또 공통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공통됩니까? 이미 공부한 것들 중에. 과거로의 핵이죠.
그죠? 서정의 원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원리가 회상, 그죠? 추억, 기억이라 그랬잖아요. 과거를 회상하는 거, 과거를 기억하는 거, 그죠? 그것이 즐거운 과거일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과거일 수도 있지만 고통스러운 과거일지라도 그걸 추억으로 되새김질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그죠? 옷을 입고 혹은 색깔을 입고 고통도 그죠? 조금 더 즐거운 것으로 완전히 즐거운 것은 아니겠지만 처음 과거에 경험했던 고통은 약간 그죠? 퇴색하고 추억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진명의 시의 특성이 1장에서 뭐예요? 내면으로의 침잠과 과거를 해결하 했으니까 바로 그 회상이라는 특성, 그죠? 과거를 기억하는 거, 혹은 과거로 지금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과거로 회귀는. 그런데 그냥 과거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내면으로의 침잠이 붙어 있죠. 자기 내면 세계 혹은 내면의 의식, 이 세계로 깊이 앉으면서 어디를 기억한다는 게 과거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대체로 우리가 과거를 추억하거나 회상하거나 기억할 때 대체로 자기 마음의 깊은 곳으로 침잠한 후에 과거를 회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진명의 시는 고요하고 깨끗하다. 마치 티 없이 맑은 우물물처럼 그녀의 시는 우물물이 장가지의 흔들림을 담아내듯 어른거리는 마음의 문인을 섬세히 그려낸다. 아마 꼭 여성 시인, 남성 시인의 구별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특히 여성 시인들은 섬세한 마음의 이 마음의 결을 섬세하게 담아내는데 더 남성 시인들보다 능숙하죠. 그래서 이진명 시인의 시를 보면 이 마음의 무늬가 잘 나타난다. 섬세하게 나타난다. 이 세상의 사물들이 지닌 작고 아름다운 흔적을 순하고 정결한 마음의 결에 비추어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 시인의 시가 다 이렇게, 그죠? 정결하고 순수한 어떤 마음의 결을 보여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다 여성 시인도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여성 시인의 시의 특성을 유형별로 아주 또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진명 시인은 어떻게 보면 여성적 상상력 혹은 모성적 상상력을 갖고 있고 이름 붙인다면 반대쪽에 그죠? 아주 뭐라고 할까요? 잔혹한 어떤 묘사, 성적인 묘사까지 포함해서 그죠? 에로틱한 묘사까지 포함해서 혹은 좀 불길한 그죠? 그런 표현을 쓰는 여성 시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이름 붙인다면 마녀적 상상력이다. 마녀에 해당되는 이건 이제 거의 모성적 상상력에 가깝죠. 이런 여성 시인은요. 대체로 서정의 형식은 그죠? 이런 쪽에 가깝습니다. 그죠? 잔혹한 그런 표현보다는 아주 이렇게 순수한 표현을 많이 쓰죠. 이게 서정시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처럼 아기자기하고 섬세한 이진명 씨의 건저는 이제 밑바닥에, 그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여성적이고 부드럽고 섬세한데 그 속에 밑바닥에는 오히려 텅 빈 공허와 쓸쓸함이 자리 잡고 있다. 허무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인에게도, 이 시세계에도, 이진명의 시세계에도 그것은 혼자 내버려진 외로움으로 인한 삶에 대한 실감의 상실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보인다. 내가 짐작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진명 시인의 시집을 쭉 음미하면서 읽어보고 이런 문장을 쓰는 것이죠. 내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내가 짐작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다 모든 것은 뭐예요? 시의 그죠? 작품으로부터 이런 판단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텅 빈 공허와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무늬들의 관계망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이진명 시를 읽다 보니까 마음의 깊은 곳에는 공허가 자리 잡고 있다. 근데 이 시적 표현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섬세하고 이런 여성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 공허감과, 즉 허무와 이 여성적 표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질문이, 그죠? 생길 수 있죠. 그 질문을 가지고 시를 읽어보면 이 시가 그것에 대해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어떤 시입니까? 그렇게 사탕을 먹으며. 이 작품입니다. 같이 한번 감상해 봅시다. 우리 학생들이 좀 읽어주면 좋은데 지금 이 마이크를 이동해야 되고 또 좀 번거로움이 있어서 내가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내가 낭송할 테니까 다른 학생들은 음미를 감상을 잘 해보세요. 이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요. 더 이상 삶의 그림을 그릴 수 없을 때, 단순화시키고 시켜서 거의 백지와 다름없다 생각했을 때, 아주 백지구나 하는 찰나에 온몸을 궁글리며 나는 탄식했다. 사탕이 먹고 싶다. 기양하고 싶다. 이게 1년입니다. 조금 한 년씩 우리가 이해하고 또 넘어가 봅시다. 자, 이해가 되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서정시, 즉 서정의 형식의, 서정의 유형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쉽게 와닿는다. 쉽게 이해가 된다. 어려운 표현이 별로 없죠. 곳곳에 이미지가 기본인데, 그죠? 시적 표현에서 이미지를 또 한 번 더 재활용한 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미지가 구사되면 비유나 상징으로 주로 구사된다 그랬죠. 즉, 이미지와 비유와 상징들이 곳곳에 나타나지만 대체로 평이하고 쉽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난해하지 않게 구사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삶의 그림을 그릴 수 없을 때, 단순화시키고 시켜서 거의 백지와 다름없다 생각했을 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것은 뭘까요? 더 이상 이 삶에 대한 이 의욕과, 그죠? 에너지가 잘 생기지 않을 때, 그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위기의 상황에, 혹은 굉장히 힘든 어떤 경우에 처해 있을 때, 더 이상 내가 막 이렇게 능동적으로, 그죠? 삶의 의지를 발휘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화시키고 싶은 거죠. 너무 복잡하니까 삶이, 그죠?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그죠? 그걸 뭐에 비유했어요? 그림에 비유한 거예요. 그림에 비유.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비유죠. 뭘 그림에 비유한 거예요? 삶을. 이게 비유죠. 삶의 그림이란 것 자체가 뭐예요? 언유죠, 언유. A 이꼴 B니까. 삶을 그림에 비유했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아주 이 정도는 쉽게 우리 학생들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거의 백지처럼 지금 삶을 아주 단순화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것 내려놓고 좀 내가 단순하게 그냥, 그죠? 살고 싶을 때가 있죠. 아주 백지구나 하는 찰나에 온몸을 궁글리며 나는 탄식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나온 것이 좀 뜻밖이죠. 사탕이 먹고 싶다 이랬어요. 그죠? 너무 무미건조하고 백지처럼 돼버리면 약간의 나에게, 그죠? 이 달콤한 어떤 삶의 이 매혹이 필요하죠. 그죠?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죠? 약간의 기분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죠? 영화도 한 편 보고, 그죠? 아이스크림도 먹어보고, 뭐 이렇게 달콤한 뭔가 삶의 이 매혹이 필요하니까 그걸 사탕에 비유했어요. 이것도 비유입니다. 그죠? 비유겠죠. 진짜 사탕이 먹고 싶을 수도 있지만 일종의 비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림도 비유고 사탕도 비유예요. 그죠? 해석하면 뭘까? 사탕이란 게 뭘까? 진짜 사탕 하나를 먹고 싶다. 이런 말도 될 수 있지만 사탕이 먹고 싶다. 삶에 애착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삶이 지겨워지고 삶이 건태스러워지고 환멸스러워져서 이제 백지란 것은 삶의 색깔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탕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삶의 어떤 무늬나 색깔 혹은 맛을, 그죠? 음미하는 거니까 약간의 삶의, 그죠? 재미를 느끼고 싶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 사탕이 나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손 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저는 사탕은 이런 의미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중에 과제물에 자기 해석을, 자기 나름의 해석을 이렇게 스스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피드백 시간이 있습니다. 과제물 피드백 시간. 한 2시간 정도. 중간고사 이전 2시간. 기말고사 이전 2시간. 우리 학생들이 제출한 1차 과제, 2차 과제, 이 과제물을 잘 읽어보고, 좀 좋다고 생각하는 거, 좋은 평가를 받은 거, 10점 만점짜리 여기다 이렇게 프로젝터를 쏘아가지고 같이 읽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모든 학생들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중에 치사 선택해서 잘 못된 걸 같이 읽어보는 것보다 좀 잘된 걸 같이 읽어보는 게 더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하는 작품들 중에 요것은 내가 나름대로 교수님이나 이 교재에서 해석하는 것과 좀 다르게 해석해 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작품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내 마음을 끄는 작품, 그런 걸 잘 선택해서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꾸 읽어보고, 한 가지, 공지가 있는데, 나중에 1차 과제물 공지사항이 블랙보드에 자세히 뜰 텐데요. 그때 또 나올 텐데 미리 얘기하면, 이렇게 부분이라고 교재에 작품 인용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작품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사탕을 먹으며 이 작품을 가지고 내가 과제물을 하고 싶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만 하지 말고 이걸 시집에서 찾거나 자기 나름대로 빠져있는 인용되지 않은 전체를 찾아서 한 편의 시, 그죠? 어렵지 않죠? 시집 한 권을 다 내가 찾아서 과제물 하라는 게 아니니까 그 한 편의 시를 전문을 잘 읽어보고, 그죠? 과제물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부분만 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시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없으니까. 자, 기항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항하고 싶다. 자, 그러니까 상당히 이 시도 쉽긴 하지만 이미지와 비유, 상징 이걸 구사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보통 언어하고는 다른 어떤 시적 암시가 있죠. 시적 압축성이 있어서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게 되면, 이미지를 가지고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게 되면 보통 언어보다 더 어떻게 돼요? 밀도가 높아지고 압축성이 높아지니까 그 안에 의미가 어떻게 돼요? 농축됩니다. 알겠습니까? 시가 짧지만, 한 편의 시는 소설보다 훨씬 짧지만 시적 언어의 특성은 바로 여기에 있죠. 압축성, 그죠? 암시성, 즉 밀도가 높아진다는 거. 언어의 밀도가 높아져서 지금 보세요. 사탕이 먹고 싶다고 했다. 그 다음에 기항하고 싶다. 이 문장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것이 숨어 있죠. 이게 바로 뭐의 특징일까요? 비유와 상징의 특징입니다. 왜 시에서 이미지를 구사하라, 이미지를 가지고 비유와 상징을 구사하라 하는가 하면, 시는 전체적으로 짧은 형식이 문학 장르인데 그 짧은 형식 속에, 그죠? 더 풍부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압축해야 되거든요. 밀도를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지난번에 우리가 비유와 상징의 기본 원리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죠. 원관념을 표현하는데 그냥 원관념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보조관념을 어디선가 가져와서 이걸 두 개를 같이, 그죠? 같이 표현함으로 해서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거리와 공간적 거리와 시간적 거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압축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 원리가 이해되죠? 샛별 같은 눈동자 했을 때 보세요. 샛별 같은 눈동자 비유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직유라는, 그죠? 비유죠. 거기에 원관념은 눈동자고 샛별은 보조관념이고, 이 보조관념이 뭐예요? 이미지죠. 자, 이렇게 이미지를 사용했어요. 이미지를 가지고 뭘 구사했습니까? 비유를 구사한 거죠. 직유라는 비유법을 구사한 거죠. 이렇게 하면 눈동자는 그 사람의 눈동자인데 샛별은 밤하늘에 혹은 새벽 하늘에 그 샛별, 공간적으로 엄청 거리가 있죠. 시간적으로도 지금 내가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고 있는 이 시간하고 다른, 그죠? 언젠가 봤던 그날의 그
시간적 거리와 공간적 거리를 어떻게 해요? 압축시켜가지고 동시에 지금 그죠? 맞붙여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와 상징을 구사하면 어떤 효과가 생긴다고요? 시간과 공간이 압축된다. 그 원리입니다. 그 원리 때문에 시는 짧지만 굉장히 농축된 밀도가 높은 언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서 보세요. 사탕이 먹고 싶다, 기양하고 싶다. 거기에는 삶이 힘들어서, 그죠? 너무 복잡하고, 그죠? 그래서 그림으로 따지면 백지처럼 만들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백지처럼 거의 삶이 단순해졌는데, 어느 순간 사탕도 먹고 싶고, 기양하고 싶다. 그죠? 기양이니까 말 그대로 따지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건데, 그죠? 이제 보통 고향이 농촌 혹은 시골이라고 우리는 기양이란 뜻이 그런 뜻도 갖고 있으니까, 아, 고향으로 돌아간다. 시골로 가면 뭔가 삶이, 그죠? 이 지금 화자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이, 그죠?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연을 보겠습니다. 참말, 거짓말 같이 몇 알의 사탕 살 돈도 없는지 오래고, 안에서는 시간만이 진행되는 때 밖에 넘쳐 흐르는 햇살 한 자락 끌어 주머니 적시고 싶지도 얻어 바르고 싶지도 않고 드디어 투명하게 비쳐 보이기 시작한 10손가락의 뼈들 미친다. 10개의 집게, 아마 여기 오타라고 생각되네요. 10개의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그죠? 간혹 오타가 이렇게 있습니다. 10개의 집게이듯 새 갈고리이듯 이렇게 됐어요. 자, 표현이 조금 예상외로 전개됩니다. 몇 알에 사탕 살 돈도 없는지 오래고 이랬어요. 사탕이 먹고 싶다고 앞에 1년에서 얘기했는데 자신의 현실은 그거 살 돈도 없다. 실제 이것은 비유라고 봐야 되겠죠. 사탕은 얼마 안 하니까 진짜, 그죠? 10원 정도 할까요? 요즘 10원 하면 사탕 없습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이것도 비유라고 봐야 되겠죠. 사탕 살 돈도 없다. 그러니까 내 삶에 뭔가 매력을 느끼고 윤기를 주고, 그죠? 단맛을 주는 그런 뭔가 가벼운 어떤 기쁨을 주는 것조차 내가 살 돈이 없다. 그만큼 지금 가난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안에서는 시간만이 진행되는 때, 이 안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내면 의식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공간적, 즉 집 안과 밖 이게 아니고 자기 내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안에서는 시간만이 진행되는 때 밖에 넘쳐 흐르는 햇살 한 자락 끌어 주머니 적시고 싶지도 얻어 바르고 싶지도 않고 드디어 투명하게 비쳐 보이기 시작한 10손가락의 뼈들. 이 표현도 굉장한 비유죠. 햇살이 비쳤는데 자신의 이 화자의, 그죠? 손을 이렇게 그 햇살에 비추면 어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투명하게 이 뼈가 보일 정도로 창백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 삶이 지금 뭐예요? 아주 창백하고 모든 걸 뭡니까? 비우는, 이것도 일종의 비유겠죠? 자기 삶을 지금 비우고 싶은 겁니다. 아까 그림으로 따지면 삶의 그림을 어떻게 해요? 그릴 수 없어서 백지처럼 만든다 그랬잖아요. 중간에 생략했고요. 이제 마지막 연입니다. 기향의 짧은 부딪는 소리, 동그란 덮는 단순하며 동전 소리를 흘리는 새살적의 일요일이여, 부스러지는 백지의 딱딱한 부스러지는 빨간 거짓말이여. 자, 정확한 상황과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습니다. 시라고 하는 건 원래 그래요. 시는 모든 걸 객관적으로 다 노출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다 주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모호하고 어느 정도는 신비에 가려 있죠. 이게 시의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그죠? 보여주지 않으면 독자들이 정황을,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근데 너무 100% 다 보여줘도 그건 시적 뭡니까? 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여러모로 음미하고
감상하면서 이 시인의 내면 의식과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의식을, 내면을 가졌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기향의 짧은 부딪는 소리 이랬어요. 앞에 기향하고 싶다 그랬으니까 사탕이 먹고 싶다. 그 다음에 기향하고 싶다. 사탕 얘기는 그 다음에 나왔어요. 사탕 살 돈조차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향의 짧은 부딪는 소리 이랬어요. 이제 기향의 차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그란 더 없는 단순함이요 이랬어요. 기향, 즉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마 시골 농촌 가서 살면 도시의 삶보다는 굉장히 단순하겠죠. 그죠? 너무 무미건조해서 시골 가서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도 있죠. 그죠? 기양, 나 시골 가서는 못 살겠다. 그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 화자는, 이 시의 화자는 그걸 단순함을 오히려 지금, 그죠? 갈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전 소리를 흘리는 3살적의 일요일. 이랬어요? 갑자기 3살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 기향은 공간적으로 고향으로 가는 것 뿐만 아니고 시간적으로 과거로 가는 거예요. 3살이 나온 이유가 그거죠.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시 한편에도 상당히 미묘하고 복잡한 어떤 내용이 숨어 있다.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지금 내가 시골로 기향하고 싶다 이게 아니고 내 어린 시절 과거로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의 상상력은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3살적 일요일까지 지금 상상력이 뻗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스러지는 백지에 딱딱한 부스러지는 빨간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이 백지가 앞에 나오는, 그죠? 백지, 1년에 나온 백지,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부스러진다 그랬고, 딱딱한 부스러지는 또 빨간 거짓말.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해야 될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우리 각자 자신이 느끼는 거, 느낌이 오죠? 어떤 느낌을 조금 더 분석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시에 대한, 그죠?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의 제목을 내가 뭐라 붙였어요? 내면으로의 침잠과 각으로의 회귀.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이 시를 해석해보면 그런 어떤 개념이 나온다. 213쪽입니다. 자, 이 시 한 편을 읽었는데, 뭐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쉽지 않죠. 그죠? 이것이 이진명 씨의 특성입니다. 첫 시집, 밤의 용서라는 말을 들었다에 수록된 작품이다. 첫 시집의 작품 한 편을 내가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진명 씨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한 편만 잘 읽어도 이진명 씨의 특성이 잘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걸 고른 거예요. 1년에서 시인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백지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것을 나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것은 삶에 대한 덧없음이다. 허무함이다. 그죠? 공허감이다. 그래서 백지의 비유를 쓴 것입니다. 이것도 비유입니다. 이미지를 사용한 거죠.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고립감과 절망감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으로 보인다.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것을 인식하는 순간 탄식하듯 사탕이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사탕은 백지처럼 허무한 삶에 화사한 삶의 실감을 되살려주는 매개물이다. 꼭 사탕, 그죠? 그게 아니라 삶의 어떤 느낌을, 그죠? 허무감을 극복하는, 그죠? 살만하구나, 재미있구나, 사는 게 재미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것이 사탕이라는 비유입니다. 그 다음, 그런데 문제적인 것은 다음 행, 기향하고 싶다. 사실은 어디에 포인트가 주어져 있습니까? 기향하고 싶다에 가장 포인트가 있죠. 사탕보다는.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점이 하나씩 찍혀 있습니다. 그죠? 요게 강조의 기능을 합니다. 그죠? 그냥 기향하고 싶다가 아니고, 기 점 찍고, 향 점 찍고, 하 점 찍고, 고 점 찍고, 십 점 찍고, 다 점 찍었죠. 그죠? 독특한 방식으로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제일 강조점이 있다. 자, 그 다음 단락입니다. 기향, 즉, 가고로의 회귀라는 모티프란 단어가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시를 분석하고 해석하다 보면 흔히 사용하는 단어인데,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다양하게 등장하지만 그 중에 특히 모티프가 될 만한 이미지는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그 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미지, 이런 게 모티프입니다. 모티프는 그 이미지마다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갖고 있죠. 그죠? 아까 사탕도 어떤 의미가 있고, 그죠? 기향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혹은 백지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모든 이미지들은 다 각각의 자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티프는 이미지와 의미의 결합체로서 핵심을 이루는, 그 시에서 핵심을 이루는 거. 모티프가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여러 이미지들 중에서 핵심을 이룬다. 그 모티프는 뭐예요? 핵심을 이루는 이미지의 의미까지, 그죠? 결합되어 있죠. 이 모티프는 그런 의미 개념입니다. 이미지만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와 의미의 결합체, 이게 모티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제 수업에서 시에 대한, 한국 현대시에 대한 이해를 더 향상시키고 또 자기 나름대로 작품에 대한, 그죠? 자기 나름의 과제물을 작성할 텐데 내가 힌트를 주면 가장 기본적인 시 해석의 기초는 바로 이 모티프를 찾아서 이미지와 그 이미지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분석하고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이라고 할까,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나는 그거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거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 해도 되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시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제일 기본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교재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그죠? 시도하면서 조금 차원 높은 것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우리 학생들도 우선은 자기가 선택한 시에서 이런 걸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첫 시간부터 둘째 시간, 세 번째 시간까지 뭘 주로 시의 개념 중에서, 시의 기법 중에서 뭘 주로 자꾸 얘기합니까? 이미지를 자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비유와 상징을 자꾸 얘기하고 있죠. 그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다시 한번 하면, 자, 이렇게 5가지 시의 구성 요소 중에 첫 번째 것은 내용에 해당되고, 굳이 우리가 구분한다면 이 나머지 2, 3, 4, 5, 4가지는 형식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죠? 내가 지금 한민복 시에 대한 평론, 이제 두 번째 평론은 누구예요? 이 사람이 누구야? 이진명 씨에 대한 평론을 지금 하는 절차도, 방법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즉 내용을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형식을, 그죠? 포착해서 그걸 통해서 의미를 얘기하려고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미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읽은 그 작품에 대해서, 그죠? 사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백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 3, 4, 5번 중에 우리 학생들이 이 형식적 특성 중에, 그죠? 자기가 발견한 거, 한 편의 시를 선택한 후에 발견한 것을 잘 찾아가지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미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비와 상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화자와 어조라는 이 형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게 뭐라고요? 이 이미지와
비유 상징 이거다. 나는 조금 그거보다 차원 높은 거 하고 싶다. 그러면 운율을 가지고 접근해도 되고 화자나 어조를 가지고 접근해도 되겠죠. 자, 내가 조금 더 우리 학생들이 자기 나름대로 한 편의 시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금 그죠? 포인트를 지금 그죠? 힌트를 자꾸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런 방법을 가지고 준비를 해보세요. 1차 과제 마감일이 있으니까요. 우리 학생들 알고 있나요? 강의 계획서 계속 참고하면서 우리 학생들 수업 진행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언제까지 1차 과제 마감인가 하면 날짜까지 지금 공지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10월 1일까지네요. 10월 1일까지. 그러니까 아직은 여유가 있지만 지금부터 작품을 그죠? 자꾸 읽으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형식 중에 그죠? 꼭 하나만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한 편의 시 속에 이미지도 있고 운율도 있고 화자도 있고 어조도 있고 비유도 있고 상징도 있으니까 복수적으로 그죠? 분석을 해도 됩니다. 내가 꼭 이미지만 가지고 하겠다. 이게 아니고 이미지와 비유 상징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거 또 하면서 또 다른 거까지 다 할 수도 있겠죠. 한 편의 시 속에는 이게 다 들어있으니까. 자,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왜 수업 진도를 나가면서 계속 우리 학생들의 과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가 하면 간단합니다. 아주 쉬워요. 자전거 타는 법을 설명으로 자꾸 들어봐도 직접 한번 타보는 것만 못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책으로 매뉴얼 같은 게 있죠. 어떻게 어떤 순서로 어떻게 자전거를 타면 잘 탈 수 있다. 이거 한번 열심히 읽어봐도 이거 필요 없죠. 한번 타보면 되는 거죠. 한 몇 번 넘어지기도 하지만 타다 보면 이게 자전거 타는 방법을 익숙하게 익히잖아요. 수영도 마찬가지고 수영도 물에 들어가서 몸으로 이걸 그죠? 체험해야지. 자꾸 설명만 듣고 매뉴얼로 수영하는 법 이거 책으로 읽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야. 이 교재를 통해서 내 강의를 통해서 시를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좋겠구나. 자꾸 설명 듣는 것보다 한번 자기가 직접 해보는 게 훨씬 그죠? 유익하다 이겁니다. 훨씬 낫다 이겁니다. 마감일이 1차 과제 마감일이 10월 1일인데 9월 30 며칠까지 있죠? 9월 30일까지 있나요? 9월 30일 날 시를 찾으려고 어떤 시를 가지고 할까? 이렇게 하면 이미 늦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를 선택해서 계속 읽고 음미하면서 그 속에서 이런 포인트를 찾아서 그죠? 의미를 해석해 본다. 알겠습니까? 자, 또 갑니다. 214쪽 둘째 단락입니다. 기향, 즉 가그로의 획이라는 모티프는 단순히 이게 공간 이동이 아니에요. 시간 이동까지 포함된 것이 기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향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공간적인 의미만 있습니다. 근데 이 시에서의 기향은 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까지 이 기향이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이연에서 안과 밖의 대비를 통해 더 구체화된다. 자, 이제 안과 밖이 어떻게 대비되는지 잘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안에서는 시간만이 진행되는 때 밖에 넘쳐 흐르는 햇살 한 자락 끌어 주머니 적시고 싶지도 얻어 바르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마 이때 안은 시인의 내면 의식, 내면 공간, 그죠? 마음이고, 간단히 얘기하면 마음이고, 안은 바깥은 외부 현실입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인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풍화되어 단순화되어가는 유년의 순수와 아름다움 혹은 삶의 무늬와 색채를 안타까워하지만, 자,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뭐가 자꾸 퇴색됩니까?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가졌던 그 순수한 경험과 감정과 생각들이 다 어떻게 돼요? 풍화작용이 일어나니까. 그죠? 마모되고, 그죠? 퇴색되죠. 그게 지금 이 시인에게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싶은 거야? 기향하고 싶다. 그죠?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다만 자기 내면 속으로 침잠하여 기양하려 할 뿐이다. 그리하여 내면 속에서 과거로의 추억을 더듬으며 백지처럼 무화된 삶의 무늬를 되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단락입니다. 그러나 이 되살림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마음속에서만 지금 그저 과거로 가는 것이지 실제 과거로 갈 수는 없잖아요. 현실을 바꿀 수는 없죠. 마음속에서 시적 상상을 통해서만 자꾸 유년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되살림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마지막 년에 기향의 짧은 부딪는 소리, 동그란 더 없는 단순함이요. 그죠?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년에 기향의 짧은 부딪는 소리 이랬어요. 그게 아까 우리가 어떤 의미인가 잘 몰랐는데 이 기향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내가 과거로 갈 수는 없으니까 내면 속에서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짧을 수 없죠.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죠. 어쩔 수 없이. 몸은 현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것이고 허무한 것이죠. 추억으로의 산책은 현실로의 복귀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조금 넘어갑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결국 이진명의 첫 시집은 내면으로의 침잠과 과거로의 회귀라는 모티프를 중심으로 여러 갈래 길을 형성하면서 과거와 현재, 회상과 현실 사이에서 왕래하고 있다. 기양하고 싶은데 실제 현실은 지금 여기에 몸을 그죠?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왕래하고 있다. 이제 다른 작품들 읽어볼까요? 자, 이 첫 작품이 이진명 시 세계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데 이제 다른 작품들도 좀 읽어봐야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작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복자수도원, 두 번째는 밤의 용서라는 말을 들었다. 자, 첫 번째 시부터 읽어볼까요? 자, 이 1장은 다 첫 시집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시집에 나온 시들입니다. 저녁 어스름 때면 모두 성의 자락을 끌며 수도원이니까 그죠? 수도원이니까 주로 뭡니까? 수도원 하면 보통 성당과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수녀들 혹은 뭐라 그러죠? 성당에 수녀 말고 신부님들 그런 분들이 지금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고 있으니까 성의 자락을 끌며 긴 복도를 나란히 지나간다고 한다. 비스듬히 올라간 담 끄트머리에는 녹슨 외장문이 있는데 삐것이 열려 있기도 했다. 숨죽여 들여다보면 크나큰 목련나무가 복자수도원 그 온몸을 다 가렸다. 내 산책의 끝에는 언제나 없는 복자수도원이 있다. 이랬어요. 자, 마지막 행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마지막 행이 잘 이해가 되죠? 지금 1행부터 6행까지 복자수도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녀님이나 신부님들이 수도를 하고 있고 복도를 지나가고 그죠? 녹슨 외장문도 있고 목련나무도 그죠? 아마 마당에 있는데 내 산책의 끝은 언제나 없는 복자수도원이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자수도원이 지금 현실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산책하면서 이 복자수도원을 과거에 있었던 그 복자수도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지막 문장이 없다면 이 복자수도원은 현실에 있는 어떤 수도원일 텐데 지금 마지막 문장을 보면 현실에 없는 수도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산책하면서 그죠? 그 복자수도를 계속 기억하고 회상하고. 자, 우리가 한민복 시를 공부할 때 서정의 원리 뭐였어요? 계속 지금 복습하고 있습니다. 회상. 이 작품도 회상이죠. 과거를 지금 기억. 그리고
앞에 첫 번째 작품도 이진명이 뭘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양하고 싶어. 과거를 자꾸 회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뭐와 어떤 공통분모를 갖고 있어요? 회상이라는 공통분모. 과거의 기억, 회상, 그죠? 추억, 이것과 다 관련됩니다. 이게 서정의 기본 원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서정의 기본 원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원리를 공부할 때 그냥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면 이게 별 소용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이 원리를 공부하고 있어요? 실제 작품들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서 이런 원리가 나타난다라고 그죠? 기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납 알죠? 기납? 연역과 기납 차이 알죠? 연역은 먼저 원리부터 알려주고 그 원리를 적용해 보라. 여러 가지 케이스마다 사례마다 적용해 보라. 이건데 지금 내가 수업하는 방식은 뭐예요? 기납이죠. 작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케이스를 먼저 사례들을 먼저 공부하고 원리가 이거구나. 기납이죠. 이해가 되죠? 그래야 또 더 공부의 효과가 큰 것입니다. 이론부터 얘기하고 원리가 이러니까 서정시는 이러이러해. 그치? 그러니까 이 작품도 서정시야. 이렇게 하면 이건 연역인데 그렇게 하면 공부의 효과가 줄어드니까 기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도 봅시다. 새는 잠들었구나. 나는 방금 어디에서 놓여난 듯하다. 어디를 갔다 온 것일까? 한기까지 더해 이렇게 묶여 있는데 꿈을 꿨을까? 그 눈동자 맑은 샘물에 엎드려 막 한 모금 떠 마셨을 때 그 이상한 저는 용서. 그럼 내가 그 말을 선명히 기억해내는 순간 나는 나무 기둥에서 천천히 풀려지고 있었다. 새들이 잠에서 깨며 깃을 치기 시작했다. 숲은 새벽빛을 깨닫고 일어설 채비를 하고 있었다. 예. 제목이 밤에 용서라는 말을 들었다 이거든요. 제목이. 똑똑하죠. 용서라는 단어는 이미지가 아니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 이 개념어입니다. 이미지는 개념어를 대신 무엇으로 대신 표현해요? 구체적인 사물, 탁자, 형광등, 하늘을 나는 새, 구름, 장미꽃, 그죠? 안경. 이 안경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한민복 시에서 안경이란 이미지가 나왔었죠. 안경이란 이미지. 그게 왜 이미지입니까? 구체적인 사물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오감을 그죠?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언어, 이게 이미지, 감각적 언어거든요. 그런데 용서는 사랑이나 용서나 평화나 그죠? 이런 것은 이미지가 아니죠. 구체적인 현상, 사물이 아니고 우리가 감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추상어, 개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에서 대체로 추상어, 개념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대신 뭐로 바꿔야 돼요? 구체적인 이미지로, 감각적인 이미지로 바꾸어야 읽는 독자들이 생생하게 그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지난번에 공부했던 한민복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이렇게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평화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개념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한 편의 시를 다 개념어로만 쓰면 이건 실패한 작품이죠. 그러나 이렇게 이미지를 구사하다가 자기가 특별히 그죠? 이렇게 개념어를 쓰고 싶을 때 그죠? 부분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뭐가 노출되는 거예요? 의미가 바로 노출되는 겁니다. 개념어는 의미 그 자체니까. 자 보세요. 이미지는 그죠? 이미지는 구체적인 사물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탕 안에 뭐가 들어있고 백지 안에 뭐가 들어있죠. 그죠? 비둘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비둘기라는 상징 안에 평화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십자가라는 상징 안에 기독교 혹은 예수라는
그렇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런 상징이 들어있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냥 평화, 여기는 뭐라고 했죠? 용서. 용서 이러면, 이건 의미를 그냥 의미로 얘기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더 쉽게 이해가 되죠. 알겠습니까? 개념어는 그 개념 그 자체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어나 추상어로만 시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나타나죠. 너무 의미를 직접 전달하니까 시적 묘미가 하나도 없어지죠. 시적 매력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의미를 직접 전달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말로, 전화로, 의사소통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시를 의미를 직접 전달하는 것은 별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미지로 전달해야 거기서 다양한 의미들이, 그죠? 암시성을 가지고 독자들마다 나는 이 사탕이 X라는 의미를 가진 것 같아. 또 어떤 독자는 이 사탕이라는 이미지는 Y라는 의미가 있어. 어떤 사람은 이 Z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자, 이미지로 구사하면 개념어를 구사하는 것보다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암시와 상징의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더 의미가 풍부해집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까? 자, 내가 시의 가장 기본적인 지금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서라는 것은 오히려 의미를 직접 전달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제를 직접 전달했어. 그죠? 그게 때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를 구사하다가 어떨 때는 의미를 바로 직접 전달해 버리는 거야. 독자들에게. 그죠? 그럼 직접 그 주제가 와 닿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밤에 용서라는 말을 들었다. 자, 새는 잠들었구나. 나는 방금 어디에서 노연한 듯하다. 어디를 갔다 온 것일까? 한기까지 더해 이렇게 묶여 있는데 꿈을 꿨을까? 그 눈동자 맑은 샘물은 샘물에 엎드려 막 한 모금 떠마셨을 때. 자, 독특합니다. 이 시는. 그죠? 이 상황을 잘 한번 짐작해 보세요. 어떤 상황을 지금 이 화자가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우선 누가 등장합니까? 화자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새가 등장해요. 근데 화자와 새가 다른 존재인 것 같기도 하고 동일한 존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마치 꿈결에서 자기가 새가 된 것 같기도 한 거죠. 알겠습니까? 예. 내가 새인 것 같기도 한 거죠. 꿈을 꾸고 있으니까 지금. 그죠? 그런데 그 밤에 느닷없이 뭐예요? 샘물에 엎드려 막 한 모금 물을 떠마셨는데 전언이란 말은 말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전언. 의미가 전달된다. 아마 새가 말했는지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단어가 들렸어. 그죠? 용서라는 단어들. 아마 이 시는 이진명 시인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받은 고통, 그죠? 상처 이런 것 때문에 누굴 용서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용서하라. 이런 말을 꿈속에서, 꿈결에서 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주제는 용서입니다. 그죠? 용서라는 것이. 그래서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이 화자는 그 말을 기억해내는 순간 나무 기둥에서 천천히 풀려지고 있었다 그랬으니까 그 전까지는 나무 기둥에 묶여 있었던 거죠. 용서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리고 그 말을, 그 단어를 생각하는 순간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자, 좀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단원도 두 시간에 걸쳐서 한 단원을 지금 진도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3장으로 되어 있는데 224쪽까지 오늘 216쪽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분발해서 더 나머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216쪽 봅시다. 215쪽부터 보겠습니다. 215쪽. 이 두 편의 시를 이제 살펴봅시다. 이진명 시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를 공부했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시도 같이 공부해보고 또 다른 어떤 특성도 찾아봅시다. 시간적으로 이런 저녁을, 그죠? 저녁 어스름 때면 이랬으니까 아마 저녁 어스름 때 산책을, 이 화자가 산책을 하나 봅니다. 이는 밤을 배경으로 하죠. 그죠? 잠든 밤에 용서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이래서 시인은 저녁 어스름 무렵의 산책을 통해 복좌수도원을 찾아간다.
그런데 이 수도원은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이 아닌 듯하다. 그죠? 앞에서 우리가 이미 해석을 했는데 모호한 환상적 분위기나 과거 시제 스스로가 암시하듯 그것은 과거에 존재했던 공간이다. 지금은 어디에만 존재해요? 시인의 기억 속에서만, 추억 속에서만. 그래서 이것이 이진명 씨의 중요한 특성, 공통분모를 이룹니다. 과거의 추억, 과거의 회상, 과거의 기억, 이것이 시의 중심을 이룬다. 셋째 줄 봅시다. 지금은 없는 복자 수도원은 시인이 추억을 통해 과거로 거슬러 갈 때 그 산책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인의 산책은 단지 바깥으로의 외출, 즉 공간적 외출이 아니고 시간적 외출이다. 시간적으로 과거로 회귀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앞에서 기항하고 싶다와 마찬가지죠. 앞의 작품에 기항하고 싶다가 공간적으로 고향으로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시간적으로 과거로 가는 걸 의미하는 것처럼 여기서 산책도 공간적으로 외출하는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과거로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죠. 저녁 어스름은 내면으로의 침잠과 추억 여행을 가능케 하는 아우라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에서 내가 중요하게 여긴 단어가 뭐예요? 저녁 어스름이다. 왜 이 시간대가 중요하냐? 왜 시간대가 중요하냐?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하는 뭐예요? 계기를 만들어주니까. 보통 저녁 어스름이 되면 우리가 추억에 잠길 수 있는 어떤 시간대죠. 그래서 여기 아우라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아우라라는 단어도 문학평론이나 꼭 문학평론이 아니라 미술에도 많이 사용되고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분위기 이런 뜻인데 혹은 후광이란 말 알아요? 어떤 사람의 뒷 배경에 이렇게 아우라가, 즉 분위기가 아주 뭐 카리스마를 느끼게끔 만들 수도 있고 우아함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고 아름다움을 느끼게끔 만들고 뭔가 이게 배경에 분위기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아우라입니다. 조금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발트 벤자민이라는 유명한 비평가가 있습니다. 독일의 비평가. 문학 비평도 했고 매체 비평, 미디어 비평도 하고 영화와 사진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었고 아주 다양한 역사 철학도 하고 미학도 하고 아주 다양한 분야의 중요한 비평가인데 이 발트 벤자민이 아우라라는 개념을 이 예술과 문학 비평에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뭐 처음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독특하게 개념으로 구사했습니다. 아우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어떤 배경에 자리 잡고 있는 분위기, 독특한 분위기. 시라고 하는 것도 다른 장르에 비하면 이 아우라가 많은 장르죠. 소설, 희곡, 비평보다. 왜? 이 암시와 상징의 효과를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암시와 상징의 효과를 통해서 하나의 단어도 뭐예요? 이미지로 비유와 상징을 구사하면 그것이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미들이 그죠? 이렇게 함축되어 있으니까, 내포되어 있으니까 독자들마다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풍부한 그죠? 미묘한 모호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호하다는 말 알죠? 모호하다? 애매모호하다. 이것은 분명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는 뜻인데 시에서는 오히려 명확한 것보다 애매모호한 것이 시의 뭡니까?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까지 있어요. ambiguity, 영어로 애매모호성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문학의 중요한 특성이기도 합니다. 특히 시에서. 오히려 모호한 것이 명확한 것보다 시의 장점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아우라하고도 좀 관련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작품도 봅시다. 시간이 됐네요. 미안합니다. 1분 지났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 다음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